자, 2번 문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요건 좀 난이도가 있었죠. 신엘리트 이론. 자, 그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은 신엘리트론의 그 개념이죠. 불리한 거는 못 들어오게 의도적으로 기각 방치시키는 무의사결정론 문제였고, 2번 모스카, 미헬스, 파레토 이런 사람은 유럽에서 처음 있었던 그 고전적 엘리트론이에요. 요게 1950년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엘리트론을 이제 형성을 했죠. 미국의 엘리트론은 이제 밀지 헌명이라고 기억나시죠? 밀지 헌명. 밀스란 학자가 얘기하는 지위접근법, 그다음에 헌터란 학자가 얘기한 명성접근법,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더라. 그러나 이제 유럽의 엘리트론이 주로 정치 엘리트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면, 요거는 이제 기업 엘리트, 기업인들, 특히 아틀란타시를 대상으로 했던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그 기업 엘리트들의 역할을. 근데 요게 이제 더 발전한 게 1960년대 초에 바로 신엘리트론인데, 이게 바로 무의사결정론이잖아요. 무의사결정론. 그러니까 어쨌거나 1번은 무의사결정론,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모형에서 연구가 됐죠. 엘리트들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얼굴 모습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 두 가지인데, 어두운 얼굴, 자신들이 기득권을 도전해 오거나 침해해 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짓밟고 묵살하고 억압시키는, 채택이 안 되도록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해오는 그런 주장들은 의제로 채택되기가 힘들다. 그런 이론이잖아요. 권력의 두 얼굴, 바흐라 그리고 바라츠란 학자가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 무사결정론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도 엘리트가 가로막으면 못 들어오니까 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이론은요, 아주 은밀하게, 엘리트들이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이거를 방해를 하는 그런 걸 설명한 이론이에요. 따라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실증적인 연구가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실증적인 어떤 그 성격이 좀 약하다,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다라는 비판이 이제 수반되기도 했었죠. 자, 그게 바로 4번 지문입니다.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방법은 좀 어렵다. 권력의 두 얼굴인데 그 중에 하나의 얼굴, 다원론은 그 중에 하나의 얼굴만 고려했다. 그게 바로 이 밝은 얼굴이죠. 엘리트들이 환영하는, 좋아하는 그런 주장이 사회에서 제기됐을 때 반기면서 채택이, 이것만 생각했던 게 다원주의라면, 그렇지 않은 반대 그런 거는 가로막는, 짓밟는 이런 측면은 다원주의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권력의 두 얼굴이 있는데 밝은 얼굴 한 측면만 고려했다. 다원주의가. 맞는 말이죠. 두 얼굴 모두를 고려하지 못했다. 틀린 거는 2번이에요. 자, 엘리트론의 전개가 유럽의 고전적 엘리트론, 그 다음에 50년대 미국의 이 엘리트론 초창기 때, 60년대 신엘리트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엘리트론은 이거를 좀 보완한 거예요. 그대로 도입한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밀스나 헌터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 엘리트들의 권력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명성이 높은 사람, 요 사람들의 어떤 요런 것만 가지고 엘리트들의 권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신엘리트론은 그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방해하는 이런 권력도 있다. 이런 측면을 이 이론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설 프린트 출력해서 같이 보시는 거죠. 그걸 좀 출력해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업로드 다 시켜놨거든요. 카스파하고 공단기에. 자, 그래서 3번이 답인데, 2번이 틀렸는데요. 이것도 약간 난이도는 높았지만 뭐 풀 수 없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엘리트 이론은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모형에서 무의사결정론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